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학회 제3회 온라인 학술 세미나이고요. 오늘 이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도 그렇게 진행이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회장님이신 장승권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서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또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계속 작년처럼 하고 있고, 여름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양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이런 모양으로 세미나를 할 겁니다. 학회 행사만 안내만 좀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초에 공동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매년 하는 학회인데, 비영리 학회, 사회적 기업 학회,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 학회 세 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하는데 7월 9일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참가해 주시면 좋고, 토요일 날 오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전에 10시부터 또 행사가 있어요. 다 공지가 됐는데, 그거는 기재부의 연구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김하영 총무위원장님 연구팀이 하고 있는 거 중간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고, 그거 역시 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학술 행사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공지가 더 갔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학술 공모, 정책 공모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역시 저희 학회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함께 주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본인들이 참여해 주신 게 제일 좋지만,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연구 과제 공모라고 생각하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인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세 분이 고생을 해주실 텐데, 특히 김희경 박사님 발표 저도 아주 관심 갖고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게는 선생님 토론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마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말씀을 짧게 가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바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안내 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희경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특징으로 살펴본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형성과 전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원래 학위 논문의 제목도 저희 공지에 같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일제하에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 주체, 연대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을 추려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토론으로는 사실은 학위 논문에서도 심사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경남 박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사를 맡아주셨던 선생님께 함께 토론을 한다는 게 발표하시는 분께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저희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청중으로서의 저희로서는 더 밀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시간은 25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토론은 15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하고 토론 먼저 들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 토론자분의 토론에 대한 간단한 이제 코멘트 들은 다음에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희경 박사님 발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가람 선생님과 그리고 이경란 선생님께도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발표문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문 그리고 사회도 준비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네,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주저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게 왜냐면 제가 지금 학위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데, 제 학위 논문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일어났던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는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현안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올해 사실 세미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이제 협동작과 관련된 연구를 한 분들에게 이제 발표를 이제 연구를 소개할 이제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애써서 준비한 연구를 한번 발표해 보자라고 하면서 사실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앞에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일제야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 주체 연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 이 논문에서 다룬 논문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5가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5가지 특징이라는 부분만 좀 부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 논문이 지금 원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제 학위 논문 제목에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내용을 짧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이 사실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되 일본과의 연동성을 네, 살펴보기 때문에 한반도 플러스 이제 일본을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형성과 전개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의 형성과 전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조합이나 산업조합이라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진행되었던 협동조합까지 포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도 사실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아래에서 이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민간협동조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연구를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형성과 전개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의 형성과 전개라는 단어를 네, 붙였고요.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유럽과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 개념이 유럽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모방하고 이제 한국식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형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추진을 할 때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누가 하려고 했는가라는 행위에 집중을 한 의미로 이제 전개라는 의미를 단어를 배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주체 연대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연대라는 사실 개념은 앞에서 이야기한 개념이나 주체는 좀 명사적 의미라면 연대는 동사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이질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연대를 배치한 이유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적 연대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연대를 저해한 어떤 내외부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기 위함도 있었는데 사실 저항이 사실 일제강점기에는 더 핵심적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제에 저항했는가, 뭐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
일제 제국주의에 저항했는가 혹은 저항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진짜 이렇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대와 협동 이런 것들이 연대라는 개념, 협동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동사적 의미를 가진 연대라는 것을 소제목에 네,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논문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사실 되게 기초적인 사실 저의 어떤 갈증 때문에 이 연구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다른 나라, 어떤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의 어떤 협동조합 운동의 현재 맥락을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위치 지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의 흐름을 저는 그 맥락을 잘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어떤 시작점을 조금 잘 규명을 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현재 협동조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제가 앞으로 할 연구에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사실 제국주의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국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어떤 식민 지배를 겪었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분단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어떤 공간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해야지 현재 협동조합의 어떠한 위치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되게 기초적인 생각에서 이 논문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적과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을 알고 싶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것을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제가 앞에서 좀 이야기한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식민지 조선총독부에서 진행했던 협동조합과 관련된 재령의 외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1900년에 그 협동조합법,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은 산업조합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했다는 의미는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1870년 부터 이제 직접 유럽을 방문해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정치 경제학 관련된 어떤 저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어떤 사례들이 1870년대부터 유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민간의 조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00년에 산업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국가의 생산성을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진행되기 전에 일본 이제 조선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국가 생산력 향상이라는 일본식 산업조합의 논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소한 개념으로 일본의 산업조합법의 일부를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안창호 같은 경우가 이제 협동조합 촌 같은 것을 이제 구상했던 기록이 있지만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구상은 좌절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910년대, 이제 1920년대에 이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이라는 이른바 관제협동조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그 재령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1926년부터 27년까지 이제 민간에서 일어났던 협동조합의 숫자입니다. 그 창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을 한 것이고요. 그 1926년부터 1931년까지 되게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26년과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으니 이제 민간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과 이제 외국을 경험했던 이제 한국인 지식인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과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사실 많이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조합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이제 소비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제 1927년부터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산업조합과는 별개의 좀 다른 우리는 협동조합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떠한 힘듦이 있었는지를 짧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비자 협동조합은 민간에서 진행되었던 이 조합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진짜 일상적으로 필요했던 일상용품을 공동 구입하고 공동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고 배당을 한 것도 있고 출자금 배당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잉여금을 이제 배당함으로써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축을 장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곡식이나 계란 같은 것을 저축을 하면서 이제 소액융자를 해주는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의 일부를 이제 야학을 운영하거나 교양 강좌를 이제 진행하는 데 사용했던 것도 있고, 뭐 병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했던 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료로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도 이제 협동조합에서 맡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1926년 이후부터 이제 민간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민간에서 계속 일본의 산업조합법 같은 것도 이제 한국에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냈습니다. 그리고 산업조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26년 1월에 조선 산업조합령이 시행이 되었지만, 그런데 민간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이 제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산업조합은 되게 자본주의 색채가 너무 많다. 이제 이 령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은 자치와 상호 구조가 생명인데 산업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우리가 가져와야 할 협동조합은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자주적이고 평등주의고 이제 조합원 본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령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그 조선 산업조합령에 의한 이제 설립된 산업조합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산업조합의 좀 특이한 어떤 성격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립이 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제 설립된 이제 1931년에는 이제 153개의 협동조합이 민간 협동조합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최대 한 15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카운팅을 하고 이제 산업조합을 비판하고 산업조합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민간 협동조합은 그 어떤 협동조합과 관련된 재령의 외부에서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제 외국 모델의 모방과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과 이제 산업조합을 이제 비교했던 분들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맥락은 영국 모델이었습니다. 영국의 로치데일 원칙을 사실 기반으로 해서 조선 총독부의 협동조합에 관련된 재령을 비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덴마크의 협동조합 모델을 상당히 많이 따라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기도 했지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하게 작은 국가였고 그리고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전한 이후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건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1925년 이후부터 이제 그때 덴마크를 정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식 이제 농촌을 조선에도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덴마크의 어떤 모델인 교육기관인 폴케 호이스콜레와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사진에 있는 것들이 1926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뭐 30년 초반까지 이제 덴마크를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썼던 어떤 책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YMCA였고요. 그리고 YMCA에서는 이제 YMCA가 기독교 그 기관이긴 하지만은 그 덴마크의 어떤 모델의 핵심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모방하기보다는 어떤 생산성에 어떤 방점을 찍고 어떤 농민 수양소를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덴마크 모델에 대한 그 기독교 정신과 그리고 그룬투비라는 기독교 모델, 그 덴마크 모델을 만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덴마크의 역사와 덴마크 언어를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교육기관과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그 어떤 철학적인 것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그 홍동마을의 전신이죠. 이제 오산학교와 용동마을에서는 이제 어떤 기독교 정신과 이제 그룬투비의 어떤 그 제 나라의 역사 말에 주목해서 이제 마을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어떤 일본과 이제 덴마크와 이제 한국의 어떤 다양한 그룹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국가 간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계열들의 차이에 의해서 덴마크 모델을 수용하고 분화했던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본의 어떤 산업조합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리고 총독부의 산업조합에 관련된 재령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 일본에서 이렇게 추진되었던 민주적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례와 이론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유학 갔던 한국 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끌었던 요시도 사쿠조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협동조합의 그 조합원 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그 도쿄에 있는 가정구매 조합의 이사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조합의 어떤 그 매장 자체가 또 와세다 대학 근처에 있었고 그 한국인들 중에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수의 분들이 와세다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요시도 사쿠조와 그리고 가가도요 있고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학생 소비조합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내용을 경험하고 관련된 이론들을 보면서 이제 민주적인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낯선 것과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문화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되게 연동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협동조합이 제가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26년 이후부터 되게 빠르게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확산 배경에 사실 개에 대한 그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를 조직하고 개에 대한 훈련이 있었던 것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협동조합 그 리더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도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있다. 이제 개가 그런 조직이다.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숙함을 표현하면서 이제 강연을 시작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동조합 리더들은 이제 협동조합은 어떤 경제적 약자의 어떤 해방 조직체이고 상호구조를 위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개와는 다르다라는 사실 특징도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총독부가 어떤 개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그것과 좀 구분되기 위해서 어떤 동일성보다 차이점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창협동조합이라고 1927년 1월에 설립한 조합이 있는데 이 조직을 보면은 빈민에게 출자금 불이익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곡식을 저축하는 계속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저는 함창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농촌 지역에 있었던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빈민들에게는 출자금 불입을 유예하지만 이제 이용을 하면서 생기는 출자금을 적립해서 그것을 이제 출자금으로 쌓아 나가는 방식을 고안했다는 것이 좀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원래 있었던 문화가 좀 결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한국적인 모델과 어떤 낯선 협동조합의 개념이 조금 어우러져서 이런 양식도 보급하면서 이제 1927년부터 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 모델이 확산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고요. 그 네 번째 특징은 이제 보통 선행 연구에서는 좀 지식인 어떤 남성 위주의 어떤 그 주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기사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현황 연구에서는 좀 주목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 발견했던 첫 번째가 여성입니다. 한국이 좀 독특하게 여성들만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이제 1919년부터 38년까지 이제 한국의 민간 협동조합이 최소 500개 정도가 설립이 되었는데 여성이 주도했던 협동조합이 최소 한 10개 이상 한 1,500명 정도의 이렇게 조합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게 원주 부인 소비조합의 이제 창립총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여성들만 중심이 되어서 여성들의 어떤 근우회라는 어떤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여성들의 경제적 의식을 자각을 촉진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이제 한국에서 좀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성에서 있었던 여자 소비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여성운동과 소비조합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여성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을 함께 결합하는 이러한 논리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낙원상가 근처에서 이렇게 매장을 설치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사진 보면 이제 네, 그 배달하는 분의 사진도 있고 이렇게 되게 과감하게 사실 사업을 했었고요. 좀 결과는 좋지 않지만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제인 한인들도 이제 협동조합의 설립에 많은 참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기록들도 이렇게 제 노트에서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이제 배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제 조선인들이 모여서 이제 선박협동조합을 네, 했던 것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과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사실 상당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이 결합을 해서 이제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해왔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선택적으로 사실 조선 총독부에서 탄압을 하고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휘말려서 이제 축소가 되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마지막 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일본에서도 사실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도 사실 어떤 본인들의 어떤 통치나 어떤 통제와 감시에 사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뭐 제지를 하거나 뭐 탄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요. 하지만 그 협동조합 관련된 어떤 그 멤버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이중 멤버십 혹은 농민조합과 이중 멤버십 혹은 공산주의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것과 느껴지면은 이제 바로 사실 어떤 지방 순회 강연을 금지한다던가 강연자를 경찰로 소환한다던가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중단시킨다던가 문서를 검열한다던가 조합원 명부를 강제로 확인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가택 수색을 한다던가 네 이제 협동조합의 해산을 명령한다던가 네 이제 이제 이사회 혹은 총회를 3년 동안 금지를 하게 된다던가 네, 이러한 것들의 탄압을 네, 선택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 논문에서 그걸 쭉쭉
네, 정리를 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검열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 후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항일 운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상당히 탄압을 받았고 이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죽을까봐 이제 강원도로 피신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탄압들을 제가 시기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네,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1931년에서 1932년에 이렇게 쭉 이제 협동조합 수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1932년부터 이제 창립의 동력이 약화되고 이제 사실 이제 협동조합의 축소가 가속화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의 어떤 농촌 어떤 정책이라든지 전쟁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결부가 되어서 이제 1933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설립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 네,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특징으로 네, 논문을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